그 사람은 늘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게 마치 방패 같았죠. 민간그룹 32층 전략실 복도 끝에서 처음 마주친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김선재 실장, 민두실 회장 직속으로 일하던 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이미 회사 안에서 일종의 전설처럼 불렸죠. 냉철한 판단, 완벽한 보고서, 그리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남자. 그런데 내가 본 김선재는 조금 달랐어요. 그날은 인턴 첫 주 점심시간이었어요. 나는 홍보팀에 새로 배치돼 서류를 복사하다가 손가락을 베었죠. 종이에 스친 피 한 방울 때문에 허둥대던 그때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요? 고개를 들었을 때 그가 있었어요. 회색 수트 자켓에 흰 와이셔츠, 손목에는 얇은 시계.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이거로 눌러요. 깊진 않아요. 그의 손끝이 내 손등에 닿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한 친절이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눈이 자꾸 그 사람을 찾아요.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일부러 32층 복도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보고서 핑계도 없는데 괜히 프린터에 종이를 넣고 엘리베이터가 닫히기 직전 달려가기도 했죠. 아무리 그래도 그와 마주칠 확률은 낮았지만 어쩌다 한번 마주치면 그날 하루는 이상하게 잘 풀렸어요.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릴 때마다 온몸이 전기가 흐른 듯해요. 그는 나를 이름으로 불렀고 그게 매번 너무 자연스러웠죠. 그는 직원 누구에게나 공평했고 무표정한 듯하지만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빛을 가졌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게 들킬까봐. 그 눈빛이 무서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뜻밖의 장면을 봤어요. 루시아 이사님이 선재 실장을 붙잡고 뭐라 하시고 있었어요.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민경채 상무가 알면 난리 날 거예요. 그의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사님. 그 한마디만 했죠.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숨이 막혔어요. 그는 늘 옳은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미움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 냉정함이 오히려 멋있었어요. 그날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을 때 그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를 보고 있었는데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커피잔이 비어있는 걸 보고 나는 무심코 말했죠. 커피 식었어요. 그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 씨. 아,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는 살짝 웃었어요. 앉아요. 괜찮아요. 그의 맞은편에 앉았을 때 심장이 또 한 번 요동쳤어요. 그는 내 눈을 보며 물었어요. 요즘 회사 생활 어때요? 아직은 긴장돼요. 괜찮아요. 긴장하는 사람은 잘하게 돼요. 그 한마디가 참 따뜻했어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경채 상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그는 전화를 받으며 짧게 말했다. 네, 상무님.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미안하다는 듯 웃었어요. 미안해요. 일 얘기라서. 나중에 커피 다시 한잔하죠. 그 말이 그날 내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다시 한잔하죠. 그게 단순한 인사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말을 밤새 곱씹었어요. 며칠 뒤 홍보팀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그날은 민세리 부장이 불참해서 대신 실장님이 참석하신 거였죠. 모두가 긴장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내용은 좋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서연 씨가 쓴 문장, 이 부분, 표현이 아주 따뜻하네요.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들 내 얼굴을 봤죠.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엔 이런 언어가 필요해요. 그 한마디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건 존경도 아니고 단순한 호감도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루시아 이사와 스텔라장이 회의실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들 뒤로 선재 실장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죠. 루시아가 날 보며 말했다. 홍보팀 신입이지. 보고서 잘 봤어요. 근데 앞으로는 김 실장님 지시 먼저 받고 움직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텔라장이 툭 내뱉었죠. 김선재, 여자 직원들한테 인기 많네. 이러다 또 소문 나겠어요. 그 말에 선재가 살짝 웃었어요. 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 웃음이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설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의 말, 눈빛, 미소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신경 안 쓴다는 말이 이상하게 내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멈출 수 없었어요. 루시아의 미팅을 돕던 서연은 우연히 선재와 단둘이 남게 된다. 커피잔 하나, 대화 한 줄이 서연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고 선재는 친구의 여동생이라는 선을 그으려 하지만 그 선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한다. 민간그룹 32층 회의실. 루시아 이사님이 자리를 비운 순간 회의실엔 나와 김선재 실장 둘만 남았어요. 서류 더미 위로 오후 햇살이 번지고 조용히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만 들리던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는 늘처럼 단정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부드러웠고 말끝이 조금 느렸어요. 그 작은 차이가 이상하게 설렜죠. 요즘 홍보팀 보고서 내용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너무 사람 냄새가 나요. 그 말이 뭐가 문제냐고요? 그게 바로 내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뜻이었어요. 나는 사람을 관찰할 때 감정부터 보는 사람이니까요. 죄송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쓴 것 같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게 좋아요. 요즘 그런 글 찾기 힘들어요. 그 미소, 그 말투, 그 순간 나를 누가 봤더라도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을 거예요. 며칠 후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루시아 이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우연히 선재 실장이 늦게 들어왔어요. 서연 씨, 이사님 좀 늦으신다네요. 커피라도 하나 시킬까요? 아, 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고 우린 조용히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컵을 돌리는 동작, 시계줄이 미세하게 반짝이는 모습까지도 다 보였죠. 서연 씨, 진혁이한테 들었어요. 요즘 야근 많다면서요. 아, 오빠가 그런 얘기까지 해요? 당연하죠. 걔는 여동생 얘기 나오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실장님이 오빠 친구라서 참 다행이에요. 그는 잠시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엔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었어요. 따뜻한데 멀리 있는 느낌. 진혁이는 늘 사람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서연 씨, 그 걱정을 할 만큼 믿음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심장이 멈췄어요. 믿음을 주는 사람. 그 말이 사랑보다 더 위험하게 들렸어요. 왜냐면 믿음은 감정보다 깊은 단어니까요. 며칠 뒤 회사 복도에서 스텔라장을 마주쳤어요. 그녀는 늘 예리하고 냉정했죠. 서연 씨, 김 실장님이랑 친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을 잃었어요. 아니요. 그냥 업무상으로만요. 그분 가까워지면 다쳐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왜요? 김선재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누가 다가와도 끝까지 선을 그어요. 그게 그 사람 방식이거든요. 그날 이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선을 긋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선을 넘고 싶었어요. 며칠 후 우연히 회의 자료를 직접 전하러 그의 방에 들어갔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는 책상에 앉아 민두식 회장 관련 문건을 보고 있었어요. 실장님, 자료 드리려고요.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들어와요.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서연 씨.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받는 순간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어요. 정말 잠깐이었는데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손 많이 다치더라고요, 요즘. 네. 그 말을 남기고 그가 돌아서는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나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구나. 그날 밤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너 요즘 선재 형이랑 자주 마주친다며? 회사에서 일 때문에. 야, 그 사람은 좀 조심해라. 좋은 사람이긴 한데 사람 마음 들여다보는 게 너무 빨라서. 오빠, 나도 어린애 아니야. 알지. 근데 그 형은 마음이 다친 사람이야. 괜히 너까지 상처받지 마. 그날 밤 오빠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마음이 다친 사람. 그게 이상하게 슬프게 들렸어요. 며칠 후 회사 옥상 흡연구역 근처를 지나는데 선재 실장이 혼자 서 있었어요.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그냥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 얼굴에 스산한 슬픔이 비쳤어요. 실장님,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 서연 씨, 여기까지는 잘 안 오는데 그냥 공기 마시러요. 좋네요. 이런 시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이 회사에 있으면 가끔 사람보다 일이 더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저도 조금은 알아요. 아직 몰라도 돼요. 그건 오래된 사람들의 피로니까. 그 말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죠. 서연 씨는 다치지 말아요.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루시아의 사무실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이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든다. 서연의 고백은 선재의 선을 무너뜨릴까? 아니면 둘 사이의 마지막 벽이 될까? 루시아 이사님 사무실. 그날은 단순히 보고서를 전달하러 들어간 건데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서연 씨, 김 실장님한테 바로 보고 드렸어요? 아직요. 검토 중입니다. 루시아 이사님은 잠시 나를 보더니 그 사람 마음이 복잡할 때니까 말 조심해요. 그 말이 뼈에 남았어요. 마음이 복잡하다. 그건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무언가 더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민경채 상무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서연 씨, 이 보고서 김 실장이 손댄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었어요. 그래, 감정이 많아요. 회사 보고서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설득하는 겁니다. 그때 문이 열렸고 김선재가 들어왔어요. 상무님, 그건 제 지시였습니다. 민경채가 눈썹을 찌푸렸죠. 이런 감성적인 보고서를 실장이 지시했다고요? 지금은 수치보다 신뢰가 중요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날 그가 내 편에 서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그는 내게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은 아닌데요. 그 말이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도 미소로 넘겼죠.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덧붙였어요. 서연 씨는 진심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어요. 진심이 위험하다. 그건 나한테만 하는 말 같았어요. 며칠 후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그를 우연히 봤어요. 테이블에 루시아 이사와 스텔라장이 함께 앉아 있었죠. 둘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표정이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루시아, 그건 감정 문제잖아요. 감정이 아니에요. 김선재, 그건 정의의 문제예요. 그때 스텔라장이 내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 씨, 여기서 뭐 해요? 아, 커피 사러요. 그럼 커피나 사요. 여긴 어른들 얘기 중이니까. 차가운 말투. 하지만 이상하게 그 속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선재를 향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질투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루시아 이사가 내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 씨, 조심해요. 선재 그 사람은 감정보다 책임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더라도 절대 티 내지 않아요. 이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다가가면 그는 도망칠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빛, 목소리, 손끝, 너무 선명했어요. 그 선을 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그가 도망치더라도. 며칠 뒤 나는 일부러 늦게 퇴근했어요. 창문 밖으로는 밤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무실 불빛이 은은하게 반짝였죠.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 아직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 심장이 요동쳤어요. 보고서 마무리 중이었어요. 밤새 일하는 건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럼 실장님도 망가졌겠네요. 그가 멈췄어요. 뭐라고요? 실장님도 늘 늦게까지 일하시잖아요.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서연 씨, 그런 말 할 줄도 아네요.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그만 울어버릴 뻔했어요. 실장님. 네,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댈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시죠? 그는 잠시 고개를 돌렸어요. 전 그런 법을 잊은 지 오래됐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공기가 멈췄어요. 그는 눈을 크게 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 그 말은 저 실장님 좋아해요. 드디어 말했어요. 내 안에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조용히 내 어깨를 바라봤죠. 그리고 낮게 한마디 했어요. 서연 씨, 난 당신 오빠 친구예요. 그 말은 칼날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희망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서 반짝였어요. 눈물이 섞인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고백은 상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선재는 서연의 고백을 잊지 못한다. 그러나 민경채의 압박과 루시아의 한마디가 그를 흔든다. 결국 선재는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며 약속을 제안하는데 그 약속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그날 아침 내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는 짧았는데요. 퇴근 후 잠깐 옥상. 보낸 사람은 김선재 실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먼저 대답했어요. 벌써부터 뛰고 있었거든요. 밤새 비가 내렸고 도시의 빛은 아직 물기를 머금은 채 반짝였어요. 창문을 닫아도 겨우 잠깐뿐 마음이 자꾸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어제의 고백이 아직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걸어가도 그 말이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저 실장님 좋아해요. 그 한 문장이 내 하루의 모든 문장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모니터 속 글자들이 자꾸 흔들렸죠. 오전 회의에서 루시아 이사님은 차분했고 민경채 상무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모두가 표정 너머에 제각각의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마음들의 모양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스텔라장은 내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치며 낮게 말했죠. 서연 씨, 감정에는 속도가 있어요. 너무 빨리 가면 뒤늦게 다치죠. 그 말이 바늘처럼 찔렀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미 한 걸음 내디뎌 버렸으니까요. 퇴근 무렵 하늘은 놀라울 만큼 투명했어요. 비구름이 지나간 자리엔 얇은 초승달이 걸려 있었고 바람은 빨래처럼 젖은 마음을 말려주는 듯했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선재 실장이 서 있었어요. 오늘도 단정했지만 어젯밤과는 조금 다른 얼굴이었죠. 그의 눈빛은 멀리 있었지만 마음은 여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왔어요. 그는 먼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조용히 서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는데요. 어제 그 말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한 발만 더 가면 당신 오빠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요. 그 말이 매정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도 알았겠죠. 그래도 그는 천천히 정확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그게 김선재라는 사람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선을 긋는 이유를 이해해줬으면 해요. 누군가의 마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건 저의 결함이기도 하고 저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도리요? 이 회사에서 저는 지금까지 책임으로 버텨왔습니다. 감정은 늘 나중이었죠. 그래서 살았고, 그래서 많이 놓쳤고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잠깐 불어와 넥타이가 살짝 흔들렸고, 그가 넥타이를 정리하는 손짓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느린 손짓이 내 마음을 더 빠르게 만들었어요. 서연 씨. 그는 내 이름을 불렀고 그 한 번의 호명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위험할 만큼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 하나만 합시다. 약속이요? 지금 이 온도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 무리해서 불을 더 지피지도 말고 그렇다고 얼려버리지도 말고 조금만 한 걸음씩만 가봅시다. 한 걸음씩 서두르지 않기로, 조심하기로, 그리고 서로의 삶을 틀어뜨리지 않기로. 그 약속을 제가 먼저 제안합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방식으로 나를 지키려 한다는 걸요. 거창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약속은 내게 가장 큰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좋아요. 한 걸음씩.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는데요. 두근거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옅게 미소 지었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일터에서의 예의를 먼저 지킵시다. 네. 그렇게 우리의 첫 약속은 밤하늘에 얇게 달려있던 초승달처럼 소박하게 걸렸습니다. 눈부시진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어요. 다음 날부터 회사의 시간은 달라 보였습니다. 보통의 보고, 평범한 결제, 흔한 회의, 모든 순간에 한 걸음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마주치는 눈빛의 길이를 조금 줄였고 그는 내 이름을 부를 때 더 천천히 불러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겐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겠죠. 하지만 우리 둘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 같은 속도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민경채 상무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연 씨, 홍보팀 그래서 당신 냄새가 납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다만 감정은 칼이에요. 누구한테는 빛나고 누구한테는 베입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아니요. 주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칼을 쓸 때는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단했습니다. 김 실장이 요즘 유난히 당신 문장을 아낍니다. 그게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을 듣기 전에 둘 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은 경고였지만 이상하게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채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우면서도 아이처럼 기뻤습니다. 감정이 보인다는 건 그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저녁 복도에서 스텔라장이 지나가며 조용히 곁눈질했습니다. 한 걸음씩 간다고 해서 상처가 없진 않아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나를 보지 않았지만 말은 분명했죠. 그래도 그 속도로 가는 사람들이 더 멀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연 씨,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뜻밖의 응원 같은 말이었습니다. 차가운 사람으로만 보였던 그녀가 그날만큼은 낯설게 따뜻했어요. 사람 마음은 역시 겉으로 보이는 대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팀 전체 식사가 있었습니다. 루시아 이사님은 특유의 짧은 건배사를 했고 모두가 수저를 들었죠. 그날 선재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한 듯 다른 얘기를 시작했지만 나는 그가 돌아오는 동안 한 모금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는 작게 웃었고 그는 조금 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작은 파동이 테이블 아래서 서로의 발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우리는 그날 가장 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이진혁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있냐? 팀 회식이었어. 그러냐? 오빠는 선재 실장을 빤히 보더니 어깨를 2번 툭 쳤습니다. 형, 우리 서연한테는 선을 잘 그어줘. 알지? 알지.
둘의 짧은 대화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장난 같은 말투였지만 오빠의 눈빛은 진지했고 선재 실장은 그 무게를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안심됐어요. 누가 뭐래도 선재라는 사람은 말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긴급 회의. 외부로 새나간 자료에 대한 대응을 논의해야 했죠. 홍보팀, 전략실, 그리고 법무팀이 동시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단단히 긴장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서로의 얼굴보다 문서의 구석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재 실장은 단호했어요. 누구도 함부로 지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쉽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다루고 사람을 다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지 맙시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를 오래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존경이라는 감정이 사랑을 밀어올릴 때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그가 불렀습니다. 서연 씨. 네. 오늘 문장 좋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모였지. 누군가를 몰아내려고 모인 게 아니다. 그 표현. 감사합니다. 그 문장은 회사가 아니라 제게도 필요했어요. 그의 고백은 늘 이런 모양이었어요. 직접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회피도 아닌 딱 그 자리에서 서로를 지키는 문장. 그 문장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깊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아침 일찍 회사에 나와 1층 로비에서 커피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경채 상무와 마주쳤죠. 그녀는 잠깐 멈춰서 내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설탕은 줄이세요. 달콤하면 금방 식습니다. 네, 감정도 그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고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설탕은 줄이고 온도는 지켜라. 그게 그녀가 말해준 방식의 사랑법이었을까요? 어느 날 저녁 루시아 이사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람을 맞고 있었고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서연 씨, 사람의 마음은 결국 생활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멋있는 말보다 제 시간에 도착하는 발걸음이 더 믿을 만하죠.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지 말고 살아보세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은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사랑이 아닌 건 아니죠. 그 말은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와 오래 앉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이어리에 짧게 적었어요. 말보다 발걸음, 약속보다 생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약속을 만든 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퇴근 후 회사 근처 작은 서점. 그곳은 사람이 드물었고 책 냄새가 조용히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먼저 도착해 문학 코너를 훑다가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 옆에 섰고 한 권의 얇은 시집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 시 좋아합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는 방법을 말해주거든요. 마음을 다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이런 건 있죠. 상대의 속도를 믿고 내 속도를 감추지 않는 것. 우리는 책을 각자 한 권씩 샀고 계산대에서 서로의 책값을 동시에 내려고 하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금 먼저 손을 내렸고 나는 조금 늦게 손을 내렸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서점 문을 나서며 그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 서로에게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지지 않기 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약속은 때로 고백보다 더 고백 같다는 걸요. 사라지지 않겠다는 말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의 가장 조심스러운 형태였으니까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예의를 지키며 퇴근 후엔 서점과 카페, 그리고 짧은 산책으로 서로의 속도를 맞췄습니다. 큰 사건은 없었고 눈부신 장면도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살아있는 마음이란 결국 이렇게 자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맞았습니다. 외부 포럼에서 민간그룹이 발표를 맡게 되었고 우리 팀이 콘텐츠를 담당하게 된 거죠. 선재 실장은 법무와 전략 파트를, 나는 메시지와 스토리 라인을 맡았습니다.
밤늦도록 문장을 고치고 단어의 온도를 맞추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와 나는 서로의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신뢰 대신 믿음이 더 부드럽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에 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죠. 좋습니다. 그날 마지막 문장을 확정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죠. 웃음이 겹치는 소리를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겹친다는 건 같은 시간을 같은 높이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포럼 당일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끝나고 내려오는 계단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죠. 고생 많았습니다. 서연 씨, 실장님도요. 우리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끝까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단의 박자를 맞춰 내려왔습니다. 그게 그날 우리가 나눈 가장 긴 포옹이었습니다. 행복할 때마다 늘 그렇듯 작은 흔들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내 게시판 어딘가에 떠돈 소문 전략실과 홍보팀의 비밀 연애. 이름도 없고 근거도 없었지만 소문이라는 건 늘 방향을 알고 불어오죠. 그날 오후 루시아 이사님은 단호했습니다. 업무 동선 최소화합니다. 불필요한 회의 동석 금지. 문서는 메일로만. 민경채 상무는 덧붙였죠. 사람들의 눈은 칼보다 빠릅니다. 베이기 전에 수습하세요. 그 지침이 내려온 날 밤 나는 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들어가요. 단 4단어. 그 4단어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했죠. 사라지지 않겠다고. 그래서 나도 짧게 보냈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그날 밤 오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엔 자꾸 비 소리가 났습니다. 소문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라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속도를 더 줄일 필요가 있었죠. 사람의 눈보다 더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그리고 우리에게 세 번째 약속이 생겼습니다. 주말 오전, 햇살이 부드러웠던 그날, 도시 외곽 작은 연못가 벤치, 사람은 드물었고 바람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내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적힌 메모였어요. 일터에서의 예의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 서로에게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만 믿는다. 누군가 다치지 않도록 먼저 멈출 줄 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나는 그 메모를 읽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사랑의 규칙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생활 수칙인가요?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둘 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내 심장에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나는 펜을 꺼내 6번째 항목을 적었습니다. 6점, 오늘의 안부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우리는 서로의 메모를 사진으로 찍었고 원본은 내가 갖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다이어리 첫 장은 늘 그 6가지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또다시 흘렀습니다. 사내 소문은 잠잠해졌고 우리는 문제없이 일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생활의 속도로 사랑을 배웠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이 가까이서 보면 모두 기적 같은 날들이었죠. 정시 퇴근 후 서점 앞에서 마주 선 5분,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반걸음 물러서는 10초, 문장을 함께 고치는 1시간.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반짝이는 벽돌이 되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 무렵 스텔라장이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선재 씨가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서연 씨가 먼저 건강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미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끔은 그 사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다리지 않는 거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꽉 채우는 것. 알아요? 그녀의 말은 불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정했죠. 나는 그날 저녁 오랫동안 미루었던 취미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글쓰기와 사진. 사랑은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나를 채우는 일이라는 걸 늦게 배웠습니다. 겨울의 문턱, 첫눈 예보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잠깐, 로비. 회사 로비엔
크리스마스 장식이 달기 시작했고 음악은 작게 흘렀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물이에요? 아니요. 부탁입니다. 그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죠. 내가 늘 약속을 지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키고 싶은 약속이 있습니다. 서연 씨, 올해를 우리가 지켜낸다면 내년엔 당신의 오빠에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이 내 귀를 지나 가슴까지 도착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네, 그때까지 오늘의 안부를 내일로 미루지 않을게요. 그는 웃었고 나는 그 웃음 속에서 내 모든 두려움이 반칸쯤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사라지지 않겠다면서요. 만약의 경우라면 그럼 제가 먼저 찾아갈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첫눈은 결국 예보를 어기고 다음 날에야 왔습니다. 하얀 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도시의 빛을 조금씩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쌓이는 걸 보며 나는 선재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눈 예쁘네요. 저녁에 10분. 서점 앞에서. 좋습니다. 10분. 우리는 정확히 10분만 서 있었습니다. 더 머물면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서로에게 작은 절제를 선물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는 아주 짧게 말했죠. 고맙습니다. 나는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날 흔들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초조하지 않게 믿어줘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지지 않아서 고맙다는 뜻. 봄이 오기 직전 회사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았습니다. 부서 개편, 전략실과 홍보팀의 동선이 더 가까워졌고 일의 강도는 조금 더 세졌습니다. 사람들은 바빠졌고 바쁠수록 오해는 줄었습니다. 오해는 늘 한가할 때 잘하니까요. 그날 밤늦게 마지막 파일을 보내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선재 실장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실장님도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드물게 쓰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 때문에 제가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 말은 내 오랜 겨울을 빠르게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해 더 나은 하루 걷고 싶다는 그 마음.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종류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네 번째 약속을 정한 날, 봄비가 내리던 저녁, 서점 옆 카페 창가. 우리는 노트 한 장을 가운데 두고 동시에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다. 1점. 그러나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는다. 불안할 땐 솔직해진다. 선의로 상처 주지 않는다. 1점. 내일의 결정을 오늘 싸우지 않는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되 느낀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12번째 문장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보였죠. 나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는 내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생활을 잘 해내면. 그 대답이 내 온몸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사람은 약속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하지만 때로 약속은 사람을 사람으로 묶어줍니다. 나는 그날 내 안에 소녀가 조용히 고개를 드는 걸 느꼈습니다. 두근두근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를 웃게 만들었어요. 여전히 설레고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무서움보다 고요한 기쁨이 더 컸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질 즈음 회사 포럼의 두 번째 무대에서 우리는 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그에게 말했죠. 실장님, 마지막 문장 제가 읽어도 될까요? 그럼요. 나는 마이크를 들고 관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숫자와 그래프, 전략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결국 사람의 시간입니다. 속도를 늦추더라도 서로의 시간을 지켜주는 회사,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내일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시선은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발걸음은 내 옆을 스쳐 지나갈 때 아주 잠깐 느려졌습니다. 그 잠깐의 느림이 내 하루를 다 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닫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의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회사에서 예의를 지키고 서점에서 시간을 나눕니다. 소문은 계절마다 모양을 바꾸지만 약속은 계절을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진혁 오빠는 가끔 장난을 치지만 나를 오래 보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루시아 이사님은 변함없이 생활로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스텔라장은 가끔 앞서 걸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지만 필요할 땐 다정하게 서서 기다려줍니다. 민경채 상무는 여전히 날 선 문장을 사용하지만 누구보다 정확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선재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만들고 그 약속의 무게를 혼자 들지 않으려 조심하는 사람. 나는 그런 그를 오늘도 한 걸음의 속도로 사랑합니다. 언젠가 12번째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앞당기지 않을 겁니다. 대신 오늘의 안부를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두근두근한다는 건 도망쳐야 할 신호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걸음 같이 걸어요. 그리고 잠시 뒤 그의 답장이 도착합니다. 네,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그 한 줄이 또 내 하루의 모든 문장을 바꿔놓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속도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